네, 한류와 언어 13주 3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이 간만에 또 살짝 끊어졌네요.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거의 마지막이 아닌가. 다음 학기는 뭐 정말 진짜 교수님들도 그러세요. 이제 거의 이 온라인 수업에 한계가 오지 않았나. 기계도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아까 이제 도둑들, 최동원 감독의 도둑들을 얘기하다가 영상이 좀 끊어졌는데요. 뭐 다른 얘기 특별히 할 건 없고 13쪽에 PPT 자료 13쪽에 보면 이 도둑들이 이 여섯 번째로 국내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국내 흥행도 있었고, 홍콩과 대만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에 수출이 되어서 상당한 그런 반응을 받았던,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제 우리가 그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그리고 그 심영래 감독의 디워,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최동훈 감독의 이제 도둑들. 그러니까 기존의 임권택 감독식의 그런 어떤 한국의 전통적인 미를 발산하는 그러한 작품을 만든다든가, 또 간혹은 기존에 원래 있었던 문학 작품들을 각색하여 영화를 만드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그야말로 감각적이고 어떤 그런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어떤 장르물을 중심으로 한 그런 범죄 오락극이라고 하는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소위 뭐 조폭물이라고도 하죠. 물론 이 도둑들은 단순 조폭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최동훈 감독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범죄의 재구성, 그 다음에 타짜, 전우치, 선생님도 다 봤던 영화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둑들은 범죄의 재구성의 업그레이드 버전, 살아있는 캐릭터들, 이제 굉장히 이제 핫한 그런 탑급의 배우들이 모두 나가서 그 캐릭터들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1급 그런 뭐라고 할까요? 오락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쪽을 보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짱짱하죠. 네, 그래서 이 그 포스터를 보면 알 수 있고, 중국 배우 임다라도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2016년 그 기준으로 사상 최고의 오프닝 스코어 신기록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00만 관객도 역시 돌파를 하게 됐죠. 그래서 괴물에 이어 한국 영화 중에서 두 번째로 빠른 속도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영화로서 국내에서 흥행을 하고 해외에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네, 15쪽에 가면 이제 봉준호 감독의 두 번째 영화는 아니지만 어떤 좀 더 글로벌하게 반응이 있었던 설국열차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글로벌 프로젝트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캡틴 아메리카에서 캡틴 아메리카 역을 맡았던 배우가 이제 주연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은 설국열차가 굉장히 여러 가지 상징을 담고 있고, 원래 이제 만화가 프랑스 만화였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설국열차는 프랑스 만화를 원작으로 자그마치 450억 원의 제작비를 들여 만든, 이제 국내 투자뿐 아니라 해외 투자까지도 이제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사실 이제 괴물이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어요. 이제 뭐 기생충만큼 크게 이제 각광을 받을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었지만, 이 영화 정말 괜찮은데 하는, 즉 이 괴수물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할리우드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작을 박찬욱 감독이 했어요. 제작 투자를 했고, 전 세계 167개 국가에 개봉되고, 선생님이 아까 말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박찬욱 감독이 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제는 PPT를 보고 있으면서도 헛소리를 하고 있네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그런 발화 실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걸러줘야 되는데, 박찬욱 감독이 제작 투자를 한 거예요. 제작 투자를 한 것이고, 감독은 이제 봉준호 감독이 했죠. 그러니까 이 두 감독이 이제 글로벌한 감독인데 나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고, 봉준호 감독은 사실 이제 그 이전에 괴물로서 이제
어느 정도 국내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 작품이 167개국 국가에 개봉돼서 2천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해서 한국 영화 수출액 증가에 결정적인 그런 기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화적 상상력과 비현실적 풍경, 그리고 세심한 디테일 묘사, 삑사리의 미학, 가족이야 계급 구조, 그 계급 구조와 가족과 계급 구조를 아주 극대화한 것이 이제 기생충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래소녀코난 선생님도 봤었는데 연출의 개념을 익히고 영화 아카데미에서 영화 감독을 키우고, 네, 뛰어난 연출력을 가진 작가주의 감독이다. 네, 이러면서 이제 자신의 역량을 키우다가 이제 이제 기생충으로 이제 팍 터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영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 윤호진 선생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야말로 글로벌한 아주 대형 히트작인 기생충이잖아요. 이제 대형 히트작으로 보는 이유는 이제 그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전에 사실은 이제 아카데미는 좀 더 대중적인 것이고 칸네 영화제나 베를린 영화제는 좀 더 이제 예술성을 보는 것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대중적이고 말하자면 그 방탄이 그래미를 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랑 비슷한 건데 영화에서 사실 먼저 받는 게 맞아요. 우리가 앞서 봤다시피 한류가 제대로 해외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강소연 씨가 베를린 영화제나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여주연상을 탈 수 있고, 임권택 감독이 작가주의 감독, 그 감독 기간에 영화제 기간에 이제 특별한 그런 감독들에게 특별 상영 기간이 주어지잖아요. 임권택 감독은 그런 대상이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작품까지 이 4개의 작품이 이제 2010년대 중반까지 이제 어떤 K-무비의 그야말로 물꼬를 트는 그런 작품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 있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일단은 해외에 얼마나 팔렸느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되게 중요하죠. 여기 보면 봉준호 감독, 크리스 에반스가 그 사람이죠. 저기 캡틴 아메리카. 네, 그래서 프랑스 작품의 원작이고, 여러분들 그 봉준호 감독이 연대 사회학과 출신인가요? 근데 연대 만화 동아리가 원래 유명하죠. 거기 누굽니까? 이한열 열사도 그 만화 동아리도 여러 개였겠지만, 그래서 이 앞에서 배웠지만 우리 그 박태원의 그 외손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본인 스스로가 각색의 역량도 되도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160여 개국에 개봉되고 영화평론가상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상도 타고 그랬어요. 네, 영화 한류의 미래. 사실 선생님이 영화를 설명한다든가 이런 것은 선생님의 역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고, 앞에서 지금 이 4가지 작품을 뽑은 것도 내가 아니라 윤호진 선생님이 뽑은 것이고, 그쪽 전문가가 뽑은 것이고, 선생님이 볼 수 있는 것은 한류라는 측면에서 영화 한류의 미래. 사실 지금 2022년의 기준에서는 영화 한류의 미래는 훨씬 더 밝다라고 볼 수 있고,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도 뭔가 박찬욱 감독의 그 박해일 씨랑 그 탕웨이가 나왔던 작품이 수상을 한다든가, 이정재 씨의 작품이 수상을 한다든가, 이런 가능성도 있죠. 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 영화에 대한 이게 그렇게 우습게 볼 수 있는 작품 세계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정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가 한류라고 지칭할 수 있는 확고한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80년대, 90년대 아시아에서 많은 인기를 모았으나 현재는 시들해진 홍콩 영화와 일본 영화 걸어온 길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동시에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콘텐츠, 이것을 또 동시에 창의적인 콘텐츠와 우리가 앞서 계속 특히 드라마에서도 말했다시피 어떤 그런 영내교류의 특성, 그러니까 자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을 확인을 해서 그 지역, 그 국가에서 안정적인 우리 한국 영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지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 한류의 발전 방안에 첫째, 한국 영화에 대한 접근 통로의 개방성, 국가별, 지역별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적극적인 언론 홍보 지원, 현지 영화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직접 혹은 동시 배급, 그리고 현지 합작의 노력. 현지 합작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현지화의 가능성.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영화 자체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판권을 사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나무니스가 좋아하는 이상한 그녀, 수상한 그녀든가요? 그것도 역시 그 오징어 게임을 만든 황정록 감독 거 아닌가 싶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 황 감독이 남한산성도 만들고 장르를 넘나드는 그런 역량이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그 작품 같은 경우, 수상한 그녀 같은 경우는 영화도 수입이 되긴 했지만 뭐 리메이크가 돼가지고 많이 됐죠. 뭐 일본은 일본식, 뭐 중국은 중국식, 뭐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는 동남아에서 자국의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되면 익숙한 배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자국의 문화에 적합한 형태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부감이 없게끔 하는. 네, 18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은 할리우드 물량 공세 속에 자국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 점유율이 50%를 웃도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스크린 쿼터제니 그래서 막 배우들이 데모를 하고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도 그 할리우드 거대 자본을 통해서 아주 블록버스터들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작가주의 영화 작품들이 상영될 기회를 얻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난 차시에서 디워가 미국 배급사를 통해서 영화관에 걸렸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사실은 이 물량 공세들을 여러 가지 우리가 견뎌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도 한국 영화의 수준이 높다 보니 사실 이거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수준이 떨어지면 보지 않는데 그래서 2015년 같은 경우는 52%, 5년간 한 번도 50%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다. 뭐 최근 20년 이후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이 영화와 뭐 극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드라마는 오히려 이제 OTT를 통해서 오히려 큰 힘을 얻었다기보다는 또 다른 대안으로 집에서 이제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건강한 제작 환경을 갖출 수 있는 첫째 조건은 소소의 대박 영화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관점과 주제를 지닌 영화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받아 제작되고 관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봉관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생물학적인 그 우리가 유전에서 근친 교배 내지는 근친혼, 인간으로서는 근친혼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냐면 이제 동정교배를 통해서 열성 유전자가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 그럼 멸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문화도 똑같아요. 문화도 어떤 생물학적인 유전과는 좀 다르다 하지만 이 문화적 유전자도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야 다양성이 있어야 어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어떤 상승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리차드 도킨스의 문화,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를 보면 문화 유전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박 영화를 통해서 얻은 수입을 통해서 제작사들은 또 작가주의나 예술주의 영화에 또 투자를 하고 이런 가운데 새로운 작가와 새로운 어떤 스토리 라인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리고 뭐 영화 산업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창작이나 제작 인력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최근에 이제 영화 스태프들의 근로표준 계약서 사용률이 2013년 23%로 4배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23%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것이죠. 열악한 환경 속에 있고 아마 주변에 여러분들이 혹시 영화 앞으로 뭐 시나리오 작가라든지 영화 감독과 결혼할 생각이다라고 하면 정말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할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미래가 불확실한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박을 난 경우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구조적으로 안정적으로 하나의 직업으로서 이제 가질 수 있게끔 투자를 하는 것, 어떤 근로와 관련되는 그런 올바른 노동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국제시장은
사상 최초로 전 스태프를 대상으로 근로표준 계약서를 준수하고 흥행에도 성공을 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낸 거죠. 그래서 한국 영화가 국내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류 영화로서 신선한 바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어떤 다양성과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영화판의 하나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할리우드 따라가다 보니 어떤 특정의 출연자들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큰 그 어떤 출연료들은 영화의 질적 향상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스타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스타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의 배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순간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족이 사라진다. 또 엄마만 편모 혹은 편부수라다. 뭐 외아들이다, 외동딸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주변 인물들을 쳐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드라마 같은 경우는 영화와는 다르게 좀 길게 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양한 인물 분상들이 나와서 메인 스토리 위에 서브 스토리들도 재밌어야 인기를 갖게 되는데 특정의 한 스타에게 주연급에게 많은 그런 어떤 비용이 제작비가 들어가게 된다면 영화든 드라마든 질이 좋을 수가 없겠죠. 네, 19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K무비. 과연 K무비라는 이름을 붙이는 제3의 한류로서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는 2022년 현재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선생님조차도 하는데 사실 지금 2026년 그러니까 요 무렵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초반에 얘기를 했지만 한류가 주춤하는 시기예요. 한류가 주춤하는 시기여서 여러 가지로 이제 주춤하니까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잘 될 때는 또 사람들이 몰라요. 다 잘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어떠냐면 이게 순수한 어떤 그런 뭐 소설이나 뭐 애니메이션이나 동화나 이런 쪽으로까지 그 어떤 그런 장르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한국 거는 뭔가 매력적이고 괜찮은 것 같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국 드라마를 보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 대한 인지도라고 했는데 정말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그런 측면에서는 진짜 그 한류가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맞게 된 것 같고 이런 2010년대 이후에 정말 국가적인 인지도라든지 높이는 데는 정말 BTS의 그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춤하는 그 시기인데 2017년, 18년 빌보드로 가면서 쟤네가 뭐지? 이렇게 되면서 한국 애들은 저렇게 뭐 세련된 옷을 입고 춤도 잘 추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골수 팬들과 함께 정말 요 무렵에 그래서 영화가 이게 가능할 것이냐 요때 이제 작가주의 감독들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는 드라마라든지 이제 케이팝 같은 경우는 음악 같은 경우는 스타가 더 중요했어요. 스타가 더 중요했다면 영화는 감독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원래 영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할리우드 영화도 그렇고요. 그래서 작가주의 감독, 스타 감독이라고 하죠. 스타 감독들의 이 작품들을 중심으로 한류의 가능성이 좀 타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한류라고 하는데 신한류 콘텐츠 영화 시장의 본격 등장. 그래서 2010년대 중반부터 큰 규모의 자본이 투입되고 이제 돈이 들어가게 되니까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기획영화 국내에서 흥행을 이루고 또 그러면서 해외에 이제 팔려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 무렵에 이제 윤호진 선생은 K-드라마가 제1한류를, K-팝이 제2한류를 주도했다면 K-무비가 제3한류를 향한 청신호를 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거 외에 브로드웨이에 한국 그 뮤지컬도 진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정말 뭐 하다못해 손흥민 선수까지 사실 스포츠는 올림픽이나 이런 거에서 원래부터 이제 일종의 어떤 그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뭐 또 좀 얘기가 다르지만 진짜 앞으로 더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런 수업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제3의 한류가 가능할 것이냐, 이제 앞으로 좀 더 좋은 그런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이제 기대해 봐야 되겠죠. 준비된 콘텐츠, 현지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계속 말하지만 이런 어떤 드라마나 영화는 음악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현지 시장의 흐름을 읽는 이해도와 글로벌 네트워크.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판매의 어떤 그 판로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노하우, 철저한 흥행 전략. 네. 그래서 2000년대 이후 박찬욱, 김기덕, 홍상수, 이창동, 봉준호, 나홍진, 유승환, 윤종빈으로 이어지는 작가주의 감독의 계보. 네, 이게 아까도 강조했던 영화 한류의 중요한 특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한류의 특징은 감독들의 선정.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윤여정 씨가 자신을 영화로 데뷔시켜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녀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도연 씨가 그 여우주연상을 받은 그 하녀라는 작품이 다시 이제 다시 제작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리메이크를 한 건데 원래 그게 70년대 만들어졌을 때 그 역할을 했던 게 윤여정 씨였던가 하여튼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작품들을 영화제 특정의 기간에 상영을 한다든가 한국 영화에 대한 주로 이제 그 영화 학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다음 20쪽 아시아 시장을 흔든 최근의 한국 영화, 그러니까 써니와 수상한 그녀.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러니까 영화는 확 세계로 펴져나가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완전 글로벌해지기가 어려운. 그래서 써니는 수상한 써니는 해외 로컬 영화 시스템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기존의 수출이나 리메이크 판권 판매가 아닌 원소스 멀티 테리토리, 뭐는 전문 용어더라고요. 원소스 멀티 테리토리 전략으로 해외 로컬 영화 노하우를 제작했다. 그러니까 순수 한국 영화로는 현지 흥행에 한계가 있지만 한국의 오리지널 컨텐츠를 현지 정서와 문화에 맞게 각색한 후 제작해서 개봉하는 방식. 근데 해외 매출의 비중을, 그러니까 단순 리메이크라고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영화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수상한 그녀는, 그래서 이런 것을 원소스 멀티 테리토리라고 해서 중국판 수상한 그녀, 이 제목이 틀려요. 20세여 다시 한번. 그래서 역대 한중 합작 영화 중 최고 성적을 기록하고, 또 베트남판인 내가 네 할매다 베트남 역대 박스오피스 3위. 그다음 써니의 리메이크작인 고고 시스터즈도 베트남에서 각각 5위에 랭크되는 등 굉장히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큰 흥행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 잠깐 여기서 끊고 4차 시에서 보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